지금 QLD TQQQ를 들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은 남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한 날부터 집 대출, 이자와 주식 레버리지의 위험이 동시에 커졌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를 안 올렸는데 왜 내 이자는 오르느냐?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끌은 더 깊게 잠기고 QLD TQQQ도 같은 방식으로 흔들립니다. 1월 15일 기준금리 2.5% 동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더 예민하게 본 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던 문구가 의결문에서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하가 빨리 오지 않을 수 있겠다. 그 순간부터 시장금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은행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만 보고 대출금리를 정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돈을 끌어오는 비용, 채권금리, 자금조달금리, 가산금리, 리스크 프리미엄, 이 조합으로 금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동결인데도 주담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튀는 게 혼합형 주담대 금리입니다. 혼합형은 초반 몇 년 고정, 이후 변동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많습니다. 고정 구간 금리는 시장금리 영향을 더 빨리 받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 기준으로 혼합형 주담대가 4.13%에서 6.297% 수준까지 집계됐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변동형은 3.76%에서 5.64% 수준으로 보이지만 우대금리 조건을 꾸준히 지키지 못하면 체감금리는 훨씬 올라갑니다. 결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3%대 기대가 어려워졌다는 말이 현실이 됩니다. 여기서 영끌족이 체감하는 고통은 금리 숫자 0.5%포인트가 아닙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현금이 내 생활을 압박하는 속도입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출 3억 원, 30년 만기, 원리금균 등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금리 4.0%면 월 상환액이 대략 143만 2,246원 수준입니다. 금리 5.0%면 월 상환액이 대략 161만 465원 수준입니다. 금리 6.0%면 월 상환액이 대략 179만 8,652원 수준입니다. 4.0%에서 6.0%로 올라가면 매달 약 36만 6,406원이 더 나갑니다. 대출 5억 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금리 4.0%면 월 상환액이 대략 238만 7,076원 수준입니다. 금리 6.0%면 월 상환액이 대략 299만 7,753원 수준입니다. 매달 약 61만 677원이 더 나갑니다. 이건 단순히 커피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가게가 구조적으로 숨이 막히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대출 규제까지 강화된 구간이면 더 괴롭습니다. 예전처럼 대환으로 갈아타기도 쉽지 않고 추가 대출로 시간을 사는 것도 막힙니다. 결국 남는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한 개는 월 현금 흐름을 깎아서 버티는 것, 다른 한 개는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것. 영끌이 무너질 때는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라 선택지가 연계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주식으로 그대로 복사됩니다. 부동산에서 선택지가 연계가 되면 사람들은 더 큰 수익을 찾아 도망치듯 움직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QLD TQQQ 같은 레버리지입니다. 집은 대출로 레버리지, 주식은 ETF로 레버리지. 방식만 다르고 본질은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착각 세 가지를 짚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잡지 못하면 영끌도 QLD TQQQ도 같은 결말로 갑니다. 한 번째 착각, 기준금리 동결이면 내 부담도 동결이라고 믿는 착각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기준금리는 그대로여도 대출금리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도 똑같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이어도 장기금리가 튀거나 달러가 강해지거나 위험의 피가 커지면 성장주 중심 지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QLD TQQQ는 그 흔들림이 2배, 3배로 확대됩니다. 두 번째 착각, 금리 인하만 오면 QLD TQQQ는 무조건 이긴다는 착각입니다. 금리는 중요하지만 레버리지의 승패는 순서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도 중간 흔들림이 크면 레버리지 수익은 생각보다 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에 급락이 나오면 회복해도 원금까지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전망이 아니라 설계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착각, 버티면 된다라는 말이 누구에게나 통한다는 착각입니다. 버티는 건 의지가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집도 그렇고 QLD TQQQ도 그렇습니다. 현금이 끊기면 버티는 게 아니라 팔려나갑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선택하는 매도가 아니라 시장이 강제로 시키는 매도가 됩니다. 그럼 지금 같은 환경에서 무엇부터 손봐야 하느냐? 저는 투자 이야기보다 먼저 생존 설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생존 설계가 끝나야 QLD TQQQ가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존 설계가 없으면 QLD TQQQ는 도박처럼 변합니다. 첫째, 내 대출의 폭탄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혼합형이라면 고정 구간 종료 날짜가 폭탄 날짜입니다. 변동형이라면 금리 재산정 주기가 폭탄 날짜입니다. 이 날짜를 모르고 버티면
어느 날 갑자기 월 상환액이 바뀌고 심리가 무너집니다. 달력에 박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짜까지 3가지 숫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1점 비상자금 3개월치, 2점 원리금 1개월치 여유분, 3점 고정지출 1개월치 여유분. 이 3개가 있으면 공포가 50%는 줄어듭니다. 둘째, 가계부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는 단계에서 끝내지 마시고 자동결제 위험도를 분류하셔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건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자동결제입니다. 보험, 통신, 구독, 할부, 리스, 학원, 정기배송. 이건 체감상 작은데 위기 때는 목을 조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건 절약이 아니라 우선순위 재배치입니다. 원리금, 세금, 관리비, 전기, 가스, 아이 필수 비용. 이건 생존층입니다. 그 아래에 구독과 취미와 소비가 있습니다. 이 층위가 머릿속에 선명해지면 불필요한 죄책감도 줄고 행동이 빨라집니다. 셋째, 추가 대출로 시간을 사려는 생각이 들 때 그 돈이 실제로 시간을 사는지 계산부터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더 빌려서 한 달을 버틴다. 이건 시간이 아니라 이자를 산 겁니다. 진짜로 시간을 사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지출을 구조적으로 줄여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낮추는 것, 혹은 자산을 일부 정리해서 현금 쿠션을 만드는 것. 이 선택을 미루면 결국 시장이 대신 선택해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영끌 생존 설계입니다. 이제 QLD TQQQ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 QLD TQQQ를 잘하는 사람은 차트를 맞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금 흐름, 매수 규칙, 매도 규칙, 이 3개를 종이 한 장에 적어두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QLD TQQQ 운영을 4단계로 나누겠습니다. 이건 초보자부터 공격적인 투자자까지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1단계, 레버리지, 투자 가능 상태 점검입니다. 월 원리금이 월 소득의 35%를 넘는다. 비상자금이 2개월치 미만이다. 다음 6개월 안에 큰 지출이 확정이다. 이 3개 중 1개라도 해당이면 레버리지 비중은 낮춰야 합니다.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내 계좌의 호흡 문제가 됩니다. 2단계, 매수 규칙을 횟수로 고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을 맞추려다 무너집니다. 가격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횟수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월 2회만 매수합니다. 1회는 월급 말에 정액, 1회는 조정이 왔을 때만. 이렇게 하면 상승장에서도 포모를 줄이고 하락장에서도 공포 매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정액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끊기지 않는 규칙입니다. 3단계, 손절이 아니라 생존 리밸런싱을 합니다. 레버리지에서 손절을 감정으로 하면 계좌가 망가집니다. 대신 비중으로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가 흔들릴 때마다 딱 하나만 합니다. 비상자금이 줄어들면 레버리지 비중을 줄입니다. 비상자금이 회복되면 레버리지 비중을 늘립니다. 이건 투자 기술이 아니라 생존 기술입니다. 4단계, 수익 실현 규칙을 비율로 고정합니다. QLD TQQQ는 욕심을 부추기는 종목입니다. 올라갈 때는 더 사고 싶고 내려갈 때는 더 팔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야 합니다. 올라갈 때는 일부를 정해진 비율만큼 줄여서 현금화를 하고 내려갈 때는 정해진 비율만큼만 늘립니다.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전고점 근처에 오면 보유 물량의 20%만 정리합니다. 정리한 돈의 절반은 현금으로, 절반은 안정자산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하락에서 내가 다시 살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묻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QLD TQQQ를 사도 됩니까? 대답은 2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되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사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분 기준은 시장이 아니라 내 가게입니다. 비상자금이 3개월치 있고 원리금이 안정적이며 다음 6개월 큰 지출이 없고 매수 규칙이 적혀 있다. 이 조건이면 소액으로 시작하는 건 가능합니다. 반대로 비상자금이 없고 원리금이 빡빡하고 다음 달 카드값이 두렵고 규칙이 없다. 이 조건이면 QLD TQQQ는 수익의 기회가 아니라 스트레스 증폭기가 됩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주담대가 6%인데 주식 수익률이 그걸 이겨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대출 이자는 확정 비용입니다. 주식 수익은 불확정 수익입니다. 확정 비용을 불확정 수익으로 덮으려는 순간 레버리지의 유혹이 커집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은 수익률 경쟁이 아니라 리스크 분리입니다. 주담대는 생존 라인으로, 주식은 성장 라인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생존 라인이 흔들리면 성장 라인도 결국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옵니다. 이런 고금리 환경에서 부동산도 주식도 다 어렵다면 결국 답이 무엇입니까?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선택지를 한 개라도 늘리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선택지는 현금에서 나옵니다. 현금은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현금은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자동결제 정리, 고정비 구조 조정, 비상자금 적립, 매수 횟수 제한, 수익 실현 비율 고정. 이 5개가 시스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은 편안함이 아니라 방심을 유도하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방심하면 주담대는 내 통장을 더 빨리 갈라먹습니다. 방심하면 QAD TQQQ는 내 멘탈을 더 크게 흔듭니다. 반대로 설계하면 주담대는 관리 가능한 비용이 됩니다. 설계하면 QAD TQQQ는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1점, 내 대출 폭탄 날짜를 확인합니다. 2점, 비상자금 목표를 3개월치로 숫자로 정합니다. 3점, QAD TQQQ 매수 규칙을 월 2회 같은 횟수, 규칙으로 적어둡니다. 이 3개만 해도 뉴스가 공포가 아니라 정보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